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도입니다. 오늘은 빅테크 전쟁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 3월 30일 화요일 시황입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자발적 구독료 부탁드립니다. 후원해주시는 여러분 덕분에 좋은 컨텐츠가 제작될 수 있습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여러분 자율 구독료 덕분에 잘 꾸려가고 있습니다. 2021년 3월 부동 JD 부자연구소 7기 공지를 합니다. 인터넷 강의 사이트로 들어오시면 되는데요. 부동산 강의는 3월 29일 월요일 어제서부터 이제 모집을 시작했고요. 주식 강의도 마찬가지로 3월 29일 월요일서부터 모집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간 모집을 하고요. 들어오시려면 JD 부자연구소 인강 사이트 구글에서 JD 부자연구소 검색을 하시거나 아니면 이 동영상 밑에 링크가 있으니까 링크 따라서 들어오시면 됩니다. 뉴욕 마켓워치 헤지 펀드 마진콜 여진 주가 혼조 국채 떨어지고 달러 올랐다 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어제 나스닥은 0.6%, S&P 500 지수는 0.09% 하락했고 다우존스 지수는 0.3% 올라서 끝이 났습니다. 메인 이슈입니다. 실적 장세의 시작이다. 언뜻 봐서는 나스닥이 하락했으니 기술주가 죄다 내렸고 다우지수 존스 지수가 올랐으니 가치주가 올랐다. 뭐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죠. 그러나 나스닥 중에서 빅테크 종목은 마이크로소프트를 빼고 전부 올랐습니다. 가치주들은 러셀 2000이 2.64%나 폭락하면서 아주 안 좋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확연한 실적 장세에 들어갔다고 봐야 합니다. 성장주 중에서 실적이 나올 만한 주식인 빅테크 주식인 애플,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페이스북, 구글 등은 대부분 올랐죠. 그러나 성장주 중에서 떨어진 것은 실적이 받쳐주지 못하는 주식입니다. 왜냐하면 이번 4월은 실적을 발표하는 달이기 때문이죠. 비트코인이 상승 중에 있으니 엔비디아는 올랐으나 앞으로 경제 재개가 되면서 확실히 안 좋을 주식인 준비디오는 3% 넘게 하락을 했습니다. 테슬라는 요즘 반도체 쇼티지 공급 부족으로 인해서 차량 인도가 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작년에 테슬라가 50만 대 정도를 팔았는데 올해는 이제 더블로 100만 대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차질이 보일 것이다. 이번 쇼티지 때문에 이것도 이제 악재죠. 그래서 고점 대비 33%나 빠졌습니다. 실적에서 만약 분기당 25만 대 정도를 판다면 100만 대 정도가 이제 산술적으로 가능하나 시장에서는 이번 1분기에 약 16만 대 정도를 예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주가가 안 좋습니다. 가치주는 여행 관련 주식이 어제 죄다 떨어졌는데요. 그나마 보잉이 선방했습니다. 사우스 웨스트 항공에서 100대를 주문을 했는데 747 맥스 기종을 주문했다는 소식 때문이죠. 그 외에 가치주는 안 좋다라는 거죠. 러셀 2000이 떨어지면서 부양책 효과는 이미 끝이 났고요. 어제 1.7%까지 미국채 10년물 금리가 올라갔는데 실적이 안 나오는 주식인 기술주 주식은 떨어졌지만 떨어져서 나스닥은 하락했지만 실적이 나올 만한 이런 기술주 주식은 올라갔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론은 4월은 실적이 좋은 주식 위주로 차별화되어 오를 것이다 라고 이제 볼 수 있죠. 서브 이슈입니다. 첫 번째 서브 이슈는 빅테크 전쟁의 시작이다 라는 주제인데요. 자본주의 사회는 성격에 따라 크게 세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가 자유기업의 사회, 두 번째가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 세 번째가 전체주의 사회입니다. 그래서 파시즘, 나치즘, 일본 제국주의 이렇게 볼 수 있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중국식 자본주의를 전체주의 사회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래서 경제 체제가 소유주와 운영자로 나눠서 자유기업 사회는 개인이 그리고 운영자도 개인이 하는 이런 사회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사회주의 공산주의 사회는 소유주와 운영자가 국가와 국가고 전체주의 사회는 개인과 국가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이런 경제 그렇다면 현재 자유기업 사회에서 개인이 통제하는 사회는 자유기업 사회일까 아니면 사회주의 사회일까라는 거죠. 이게 이제 무슨 말이냐, 무슨 얘기하는 거냐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데 여기서 핵심은 국가가 운영을 하면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 사회죠. 이게 보시면 국가가 운영자일 때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전체주의 이렇게 사회가 됩니다. 그리고 운영자가 개인이 됐을 때는 자유기업 사회가 돼야 맞는데
만약에 운영자가 개인인데도 불구하고 사회주의 사회가 되는 것, 이것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개인이란 빅테크 기업을 얘기하고요. 빅테크 기업은 개인인데도 불구하고 마치 국가와 같이 사회주의를 꿈꾸는 것이 아닌가라는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20억 명의 사용자를 갖고 있는 페이스북은 3억 5천만 명 정도의 인구를 갖고 있는 미국보다 큰 나라일까라는 이제 물음인 거죠. 그래서 페이스북은 혹시나 제국이 아닐까라는 물음입니다. 저는 의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의문이냐? 이게 이제 트럼프의 공화당을 이제 빅테크 기업인 애플, 아마존, 마이크로소프트, 페이스북, 구글, 뭐 그 외에도 이제 트위터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은 왜 싫어할까라는 거죠. 트럼프가 기업 친화적으로 법인세도 깎아주고 반독점 이슈에서도 유럽이 구글에 관세 매길 때 유럽에 보복 관세 매겨주는데 말입니다. 빅테크 기업들은 큰 정부를 지향하고 그리고 국가가 개인과 기업에 더 많은 간섭을 하는 민주당과는 멀어질 수밖에 없는데 오히려 민주당과 가깝다는 것이 아이러니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것은 트럼프의 공화당은 자유기업 사회 국가이고 그러니까 이제 큰 정부가 아닌 작은 정부를 이제 지향한다는 이제 그런 국가가 되는 거죠. 빅테크 기업들은 디지털 사회주의를 꿈꾸는 기업이다. 그러니까 자신들이 이제 정부가 되어서 아주 큰 정부를 꿈꾸는 이런 기업이라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거죠. 그러니까 빅테크 기업들은 자신들이 국가가 된다라는 얘기죠. 트럼프의 공화당은 전통적인 미국의 공화당이라고 보면 됩니다. 즉 작은 정부를 지향하고 개인과 기업의 자유를 최대한 높여서 개인의 소유권과 권익을 극대화하는 전통적인 공화당의 방식을 따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빅테크 기업들은 각 기업별 개별적으로 하나의 국가로 볼 수가 있고요. 그들은 디지털 사회주의의 운영자가 되기를 원하고 있다는 거죠. 페이스북과 애플 등은 약 20억 명의 사용자를 갖고 있습니다. 이들은 마치 거대한 국가와 같습니다. 그런데 이들의 수익을 얻는 방식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는 1980년대 PC가 이제 폭발적으로 늘어날 즈음에 MS-DOS를 싼 값에 공급하게 됩니다. 광범위하게. 그러니까 한마디로 운영 체제를 싼 값에 뿌린 거죠. 그러자 폐쇄적인 애플의 매킨토시가 아닌 IBM용 PC가 폭발적으로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즉 소프트웨어를 무료로 싼 가격에 배포를 하자 이를 이용하려는 하드웨어의 수요가 늘어났다는 거죠. 하드웨어는 이제 컴퓨터를 얘기합니다. 그리고 PC라는 하드웨어가 늘어나자 IBM용 PC에 호환되는 소프트웨어를 개발해서 돈을 벌려는 프로그래머의 수요가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소프트웨어란 뭐 한글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제 프로그램들이 있죠. 게임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런 것들이 굉장히 폭발적으로 늘어납니다. 애플에서는 안 만들고 오히려 IBM에서만 만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프로그램이 개발이 되자 사용자는 수많은 소프트웨어들이 들어있는 사용자란 이제 이거를 PC를 사용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IBM용 PC로 수요가 몰려서 대부분의 PC는 IBM용 PC가 됩니다. 승부는 제품의 질이나 사양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유저를 입맛에 맞는 소프트웨어가 많으냐가 시장을 지배하는 원리가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원래 뭐가 좋았어요? 애플의 매킨토시가 훨씬 더 사양이나 아니면 뭐 유저 인터페이스 뭐 이미 이제 그 윈도우와 같은 것들은 매킨토시에는 최초 버전서부터 있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이제 뭐 뻑이 난다든가 이런 것들도 굉장히 매킨토시는 안정적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후진 IBM용 PC가 사람들한테 왜 이렇게 많이 퍼졌냐라는 것은 이거는 제품의 질이 아니고 사양도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유저의 입맛에 맞는 소프트웨어가 많으냐 이런 것이 시장을 지배한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뭐 여기서 이제 애플의 스티브 잡스가 정신을 못 차리고 그 다음에 그 또 기술 기업을 만들죠. 그래서 슈퍼컴퓨터를 만든다. 그러다가 이제 그 컴퓨터 기업이 이제 망하고 그리고 토이스토리 이제 픽사를 인수하면서 토이스토리를 만들면서 사람의 내재적 접근 그러니까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그리고 어떤 것을 원하느냐에 따라서 바뀌죠. 그러면서 이제 아이팟을 만들어서 MP3 그걸 통해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시장을 석권을 하고 그 다음에 스마트폰을 만드는 계기가 됩니다. 그러니까 승부는 제품의 질이나 사양이 아니라 얼마나 많은 유저 입맛에 맞는 소프트웨어가 많으냐 이게 이제 시장을 지배하게 된다는 거죠.
PC를 거쳐서 인터넷 세상에 왔습니다. 그러자 빅테크 기업들은 인터넷을 이용한 네트워크 효과를 누렸는데요. 이들이 시장을 지배하는 방식은 위와 같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어도비는 어크로벳 리더를 개인 사용자한테 무료로 푼 다음에 기업용 서버 소프트웨어와 편집 툴을 비싸게 팔아서 수익을 거뒀습니다. 페이스북과 트위터는 무료로 앱에 접근할 수 있게 해주고요. 사용자가 늘어나자 광고를 팔아서 수익을 거뒀죠. 네이버와 구글은 무료로 인터넷 검색을 도와주고 검색을 하면 상단에 돈을 많이 낸 순서대로 광고주를 배치를 하면서 수익을 거뒀죠. 그런데 이들 빅테크 기업들은 인터넷을 타고 일개 국가보다 훨씬 많은 사용자를 거느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이제 인터넷이 굉장히 큰 건데 그 전까지는 제품만 팔았죠. 그렇기 때문에 연결이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는 무슨 도시바의 워크맨 이런 것들을 했다. 소니의 워크맨이나 이런 거를 했다라고 한다면 그것은 연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제품을 한번 팔고 땡이고, 그리고 제품을 팔아도 그 사용자를 내가 어떻게 컨트롤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되는데, 인터넷이라는 것들이 이제 퍼지게 되면서 어떻게 되냐, 사용자가 연결이 된다는 얘기죠. 그리고 사용자가 연결된 것으로 뭐가 나타나냐, 이게 여러 가지 데이터들이 나타나는데 그 데이터들을 이제 빅데이터라고 하고요. 그리고 그 빅데이터를 통해 가지고 이제 가공을 할 수 있다는 그런 것들을 알게 되죠. 그리고 이들은 사용자의 데이터를 가지면 사용자를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아마존은 사용자가 자주 보는 상품이 있다면 그 상품은 그들이 욕망하는 상품이고요. 욕망하는 상품을 추천하면 매출이 올라가 이익이 증가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넷플릭스는 사용자가 자주 보는 영화를 가지고 성향을 분석해 영화를 추천하면 사용자가 늘어나고 매출이 올라가 이익이 증가한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습니다. 페이스북과 구글도 위와 마찬가지의 경험을 하게 되었는데요. 즉 사람들이 욕망하는 욕망 데이터를 알 수 있다면 사용자를 통제할 수 있다고 보는 것이죠. 그러면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이용하는 것에 모든 역량을 집중시킵니다. 빅테크 기업이 데이터를 가지고 얻으려는 게 뭐냐라는 건데, 그것이 바로 이제 사용자를 통제하는 것입니다. 사용자는 페이스북만 하더라도 20억 명에 달하므로 세계 어느 국가보다 힘이 세졌습니다. 이들을 통제하면 빅테크가 지배하는 세상을 통제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죠. 페이스북은 DM이라는 리브로에서 이제 명칭을 바꿨죠.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서 자신만의 왕국을 만들려고 시도를 했죠.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페이스북은 SNS 통해서 알아낸 인간의 욕망과 쇼핑을 결합시켜서 소비를 만들어내고요. 그 소비를 통해서 자신의 통화인 DM을 쓴다면 완벽하게 생태계를 구축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이게 이제 왕국의 탄생입니다. 그렇다면 빅테크 기업은 사용자의 데이터를 강제로 빼앗아 오느냐? 아닙니다. 데이터는 사용자가 스스로 만들어내고 스스로 소비하게 됩니다. 투명성이라는 이름으로 만들어내는데요. 투명성이란 자신의 일상을, 자신의 취향을 내재적인 욕구 때문에 남들에게 스스로 밝히는 행위를 말합니다. 내재적인 욕구는 남들한테 인정받는 욕구죠. 그래서 페이스북에서 인정은 좋아요 개수로 나타납니다. 좋아요 하나를 더 받으려고 명품백 구매라든가 유명한 커피숍 방문이라든가 아니면 해외여행도 불사를 합니다. 데이터, 정보는 보이는 물질적인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는 비물질적인 것이죠. 현대는 정보화 사회라고 합니다. 그래서 정보가 돈이 되는 세상이란 얘기죠. 따라서 정보, 즉 데이터의 증가는 생산성이 향상된다고 볼 수 있어요. 생산성 향상은요, GDP 증가로 나타나고 GDP의 증가는 곧 국가의 발전입니다. 따라서 빅테크는 그들의 국가에서 스스로 발전하는 중입니다. 예전에는 전통적인 GDP 방식은 여러 가지 다리를 논다든가 아니면 교량을 건설한다든가 운하를 논다든가 물건을 만든다든가 이런 그 물리적인 것이었다면 지금은 이런 정보적인 것들, 지식재산권이라는 것들 그런 것들이 많아져도 이제 GDP 증가가 된다는 얘기죠. 원래 질문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왜 빅테크는 기업 우선 정책을 펼치는 트럼프 정권을 싫어할까? 라는 거죠. 그들은 자신의 세상 모든 것을 통제하고 싶어 하는 권력 기구이기 때문이죠. 통제하는 권력은 큰 정부이고 큰 정부는 자유기업 사회가 아니라 사회주의가 됩니다. 이제 트럼프의 공화당은 선거에서 졌고요. 미국에서는 통제하고 싶은 권력 둘이 남았습니다.
미국의 민주당과 빅테크 기업이죠. 자유기업 사회를 지지하는 공화당의 트럼프가 낙마를 했으니 이제 2라운드를 시작하려고 하죠. 따라서 민주당은 빅테크 기업들을 통제하려고 합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구글 CEO 미 상원 청문회 증언서 무슨 말을 할까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청문회를 통해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등의 통신품위법 230조를 중심으로 콘텐츠를 규제하는 것에 관해서다. 자, 통신품위법 230조는 이게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게 소셜미디어 그러니까 SNS 플랫폼에서 이용자들이 올린 콘텐츠에 대해서 소셜미디어 기업들이 법적인 책임을 묻지 못하도록 면책 특권을 주는 것을 말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아무나 뭐 이런 가짜 뉴스라든가 이런 것들을 막 올리면 얘네들을 처벌을 안 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만약에 통신품위법 230조를 없애버리면 그러면 그 사용자가 페이스북의 사용자가 만약에 가짜 뉴스를 만들어 가지고 뭐 올렸다. 그래 가지고 이제 선거가 엉망이 됐다. 그렇게 되면 이제 그 사람도 처벌을 하지만 이런 페이스북 같은 경우도 이제 처벌을 한다는 그런 얘기라는 거죠. 따라서 그 빅테크 기업들은 반독점 게다가 이제 그 빅테크 기업들은 반독점 위반 혐의도 조사를 받았고요. 이로 인해서 록펠러의 스탠더드 오일처럼 여러 개의 기업으로 쪼개질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민주당은 왜 이들을 규제하려고 하는가라는 거죠. 그들은 정치권을 위협하는 살아있는 권력이기 때문이죠. 아마존은 워싱턴 포스트를 가지고 있고 페이스북이나 트위터, 구글은 기업인 동시에 스스로 언론이죠. 지난 선거에서 이들은 트럼프의 페이스북, 트위터 계정을 정지시켰고요. 트럼프에게 우호적인 팔러 앱을 애플은 지웠고 아마존은 팔러의 클라우드 서비스를 중단시켰습니다. 그래서 그러니까 이들도 민주당도 빅테크의 무서움을 알았다. 뭐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민주당 인사들도 빅테크의 행위를 굉장히 뭐 비난을 좀 했죠. 그런데 이것이 이제 미국만의 문제냐라고 했을 때 아니라는 거죠. 중국도 현재 미국과 똑같은 전쟁을 하는 중입니다. 중국의 공산당은 알리바바의 마인 발언 이후 알리페이의 상장이 연기되었죠. 이후 알리바바는 반독점 규제를 비롯한 빅테크 기업의 규제로 인해서 그룹은 상당히 어려워졌습니다. 심지어 알리바바가 소유하고 있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지를 팔라는 압력까지 더해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마인 매체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당국 매각 요구에 반발했다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중국 공산당이 마인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기 위해 그가 소유한 홍콩의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 등 모든 언론사 지분을 매각할 것을 강요하고 있다는 소식이 전해져 SCMP 임직원들은 크게 반발하고 있다라고 이제 보도를 했다라는 거죠. 그렇다면 왜 중국의 공산당은 마인의 알리바바가 가지고 있는 사우스 차이나 모닝 포스트를 매각하라고 할까라는 거예요. 뭐 여기 이제 보시면 제목이 나타나 있는데요. 여기는 이제 2020년 4월 22일자입니다. 그래서 마인이 이런 그 공산당의 그 무능함을 이제 토로하기 훨씬 전에 일어났던 일인데요. 내 남편 건들지 마. 알리바바 황태자 불륜 스캔들이라는 뉴스 A 기사가 있습니다. 요거는 이렇게 제목을 치시면 이 동영상을 이제 보실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중국의 알리바바 그룹의 후계자로 지목되며 승승장구하던 35살의 CEO인 장판이 불륜 스캔들에 휘말리며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2020년 4월 17일 그의 아내가 올린 SNS 글인데 내 남편을 건들지 말라며 불륜 상대에게 경고 메시지를 남겼다라는 거고요. 불륜 상대는 유명 스타로 알리바바 쇼핑 플랫폼에서 생방송을 진행해 큰 성공을 거둔 이제 장다혜라는 이제 사람입니다. 이후 사태는 걷잡을 수 없이 커져가는데 여기서 중국 공산당이 놀라운 사실을 하나 발견합니다. 알리바바가 웨이보를 비롯한 인터넷 언론 매체에 압력을 가해서 이 사건을 덮으려고 한 것이죠. 왜냐하면 알리바바의 치부가 드러나는 뭐 이런 일이라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중국 공산당은 언론을 통제하는 것은 자신들이 유일하다고 생각을 했는데 알리바바 사건으로 인해서 스캔들 사건으로 인해서 빅테크 기업의 힘이 커진 것을 직접 눈으로 목격한 것이죠. 따라서 공산당은 빅테크 기업들을 마인의 발언으로 인해서 손을 보기 시작한 것이죠. 네.
텐센트가 음란한 앱 때문에 수익 몰수 처분을 받았다면서 인민일보가 텐센트를 때리기 시작했고요. 알리바바의 알리페이는 상장을 앞두고 돌연 연기를 당했으며 핀더더 회장은 돌연 사임을 했죠. 중국의 빅테크 기업들도 미국과 같이 전방위적인 압박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공산당은 인공지능과 빅데이터를 활용해 소비자 맞춤형 할인을 제공하는 것을 독점적 행위로 분류하고요. 이런 정보를 개방하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이게 이제 핵심 영업의 비밀을 공개하라는 얘기인데요. 그 빅테크 기업들이 이 할인을 내걸고 유치한 고객 예탁금이나 해오던 대출 사업도 이제는 금융 사업과 똑같이 규제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공산당이 법정 이제 가상 통화인 디지털 위안화 도입을 서두르는 것도 모바일 결제 시장의 90%를 장악하고 있는 알리페이, 위챗페이를 무력화하려는 시도를 보입니다. 자, 이거는 뭐와 똑같습니까? 페이스북이 리브라, 뭐 지금 이제 DM 이런 이제 가상화폐를 만들어서 미국의 연준이 막았죠. 당연히 중국 공산당도 알리바바, 텐센트가 알리페이와 위챗페이를 사용을 해가지고 지금 공산당의 이제 화폐 주권을 이제 지금 뺏어가고 있기 때문에 이것의 사용을 뒤늦게 막으려는 시도가 아닌가라는 겁니다. 따라서 중국 공산당이 빅테크 기업인 알리바바, 텐센트, 핀더더, 징둥, 메이투안 뭐 등을 규제하는 것은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이들에게 이제 권력을 빼앗아 오려는 것이죠. 국가가 빅테크를 통제하려는 이유가 뭐냐라고 했을 때 이것은 이제 디지털 권력을 다시 빼앗아 오려는 시도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현재는 데이터가 전부인 세상이기 때문이죠. 데이터를 가진 자가 인간의 욕망을 지배하고요. 그 인간의 욕망을 지배하는 자가 모든 것을 지배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페이스북의 사용자는 좋아요를 얻기 위해 자신의 신체, 장소, 취향 등에 관한 정보를 스스로 갖다 바칩니다. 좋아요 하나에 내어준 정보는 알고리즘으로 쓸모있는 정보로 가공되어집니다. 디지털 권력은 인간의 욕망을 자극해 손쉽게 그들의 정보를 가져올 수가 있죠. 예를 들면 이솝우화에서 나그네의 외투를 벗기는 방법이 바람보다 태양이 효과적인 것처럼 말입니다. 현재는 디지털 통제 사회다라고 볼 수 있는데요. 자신의 내밀함이 드러나는 것에 대한 두려움보다는 과시하고 싶은 욕망이 더 커질 때 디지털 사회는 스스로 완성됩니다. SNS의 사용자들이 모두 관종이 된다면 디지털 권력으로서는 이보다 좋을 수는 없죠. 그렇다면 빅데이터 분석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거예요. 빅데이터 분석이 더 대단한 것은 빅데이터 분석을 통해 행동 패턴을 알 수 있고요. 행동 패턴을 통해 미래 예측까지 가능하게 된다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미국의 엑시엄이라는 민간 빅데이터 기업이 있는데 9.11 테러가 터지고 나서 미국의 정보기관보다 빨리 9.11 테러 용의자 10명의 신상을 정부한테 넘겼죠. 미국의 빅데이터 회사로 알려진 팔런티어의 소프트웨어는 오사마 빈 라덴을 찾아서 제거하는 데 도움을 준 것으로 유명합니다. 이처럼 빅데이터 분석은 행동 패턴을 분석해 범죄와 테러의 해결뿐 아니라 예방까지 가능하다. 이런 데서 이제 더 대단합니다. 정치는 어떨까라는 거예요. 정치는 빅데이터에서 대중의 행동 패턴을 읽어내면 대중의 마음을 움직이는 정치까지 도달하게 됩니다. 게다가 빅데이터를 통한 감시는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통제를 할 수 있다는 데 있어서 훨씬 효율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공산당은 알리바바에게 소비자의 정보를 내놓으라고 이제 닥달을 합니다. 소비자 정보 내놔라. 빅테크 숨통조이는 중국 공산당이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여기 보시면 중국의 빅테크 거대 정보 기술 기업들이 갖고 있는 소비자 정보를 관리하는 합작 기업을 설립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중국 정부는 지난해 11월 알리바바, 텐센트 등 플랫폼 기업의 반독점 규제 지침을 내놓는 등 빅테크에 대한 통제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 이 합작사는 거대 전자상거래 기업들과 금융결제 기업들이 주조로 참여하여 이들이 수억 명의 소비자들로부터 수집한 데이터를 관리 감독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전자상거래, 즉 물건을 살려고 하는 욕망과 금융결제, 그리고 이거는 이제 돈에 대한 욕망이겠죠. 이 두 가지를 알면 인간에 대한 모든 것들을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합작 기업의 경영진은 중국 당국의 승인을 받은 사람이 맡을 전망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제 중국 당국이 직접 이들 기업들을 경영한다는 얘기죠. 이는 인터넷 부분에 대한 통제하려는
인터넷 부분에 대한 통제를 확대하려는 중국 당국의 시도 가운데 가장 중요한 조치가 될 것이다. 이렇게 분석을 했죠. 중국의 공산당은 빅데이터를 통한 패턴 분석이 정치에 직접적인 적용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IoT, 사물 인터넷 시대가 옵니다. 사물 인터넷 시대가 오면 우리는 모든 사물로부터 감시받는 세상에 살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래는 현재보다 훨씬 더 투명한 통제사회가 될 것이죠. 결론입니다. 빅테크와 정부와의 빅데이터를 놓고 벌이는 통제사회의 전쟁은 이제 시작되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매뉴얼입니다. 1등 주식 매수일은 마이너스 3%가 뜬 2021년 3월 18일에 플러스 한 달 플러스 1일 이후인 2021년 4월 1일이다 라는 거고요. 두 번째, 8거래일 상승은 마이너스 3%가 끝나는 신호다. 세 번째, 세계 1등 주식이 더 떨어지면 정해질 비율대로 말뚝박기를 하자라는 거고요. 전제는 세계 1등 주식은 우상향한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입니다.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본인에게 있습니다. 매뉴얼을 지키다가 포모가 두렵다면 매뉴얼을 지키지 말고 마이너스 3%대 판 가격보다 단 1불이라도 떨어졌다면 전량 매수하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빅테크 전쟁의 시작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던이었고요. 컨텐츠가 좋았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